첩을 드리겠다고? 이거 내가 방금 제대로 들은 것이 맞는가? 자네 입에서 나올 단어치고는 너무나 해괴망측한 단어였다네. 첩, 첩이라 하였던가? 이 사람이 드디어 악처에게 시달리더니 실성을 한 게로군. 이보게나, 자네 그 소리도 듣지 못하였는가? 자고로 여자 두 사람을 데리고 사는 것은 천지를 움직이는 일 다음으로 힘든 일이라. 마음고생만 줄창나게 하게 되는 남자는 얼굴이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하물며 그 똥마저도 흑빛이라지 않던가. 물론 그 말은 나도 익히 들어 알고 있네. 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겠는가. 나는 지독하더라 한들 지금의 마누라가 아닌 여인과도 한번 살아보고 싶은 것을 말이야. 자네도 알자는가. 우리 마누라 성질머리. 이것이 도대체가 지아비를 하늘처럼 섬기는 것은 내 바라지도 않네. 그저 사람 대접만이라도 좀 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도통 그런 맛이 없으니 내 집에 기어 들어가도 낙이 없으니 원. 옛날 옛적 마을 어귀의 커다란 은행나무 밑에서 친후 사이로 보이는 장년의 두 선비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백초씨로 선친으로부터 수월찮은 재산을 물려받아 남부러울 것 없이 살고 있는 양반네였지요. 일찍이 적당한 집안의 여식과 약조된 혼례를 치르고 십수년을 산 터였습니다. 백초씨의 아내는 오방댁으로 박색을 겨우 벗어난 여인이었지요. 인물은 없었지만 새색시로 들어왔을 때는 그리도 곱고 어질게 굴던 마누라였는데 나이가 찰수록 서서히 본색이 드러나 이제는 진작에 집안의 상전을 꿰차고 있었습니다. 그놈의 되지도 않는 과거에 매달려서는 십수년이나 허송세월 보냈으면 되었지. 뭐 한다고 책 나부랭이는 들여다보고 있답니까? 당장 아궁이에 쓸어넣고 다른 살 길이나 좀 알아보든가 하셔요. 말이 초시지. 이름뿐인 양반 꼬리표가 밥이라도 먹여준답디까? 점심상을 물린 이후 슬그머니 책상머리에 앉으며 서책을 열자 그 모습을 본 오방댁의 불같은 호령이 백초씨를 향해 날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백초씨는 과거를 본다는 변명으로 시간만 죽치고 있다가 변변찮은 벼슬 하나 구하지 못하고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하는 신세였기에 오방댁의 서슬퍼런 잔소리에 한마디도 대꾸할 수가 없었답니다. 이렇듯 제 아내 오방댁이 백초씨의 일거수, 일투족을 마음에 들지 않아하니 백초씨는 연일 터져나오는 아내의 잔소리와 바가지에 영 죽을 맛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만 들어가 봄세. 아니, 벌써 들어가는가? 이 사람 시간을 더 죽치고 있다가는 또 그 몸의 도깨비 같은 여편네가 빨래방망이를 들고 나를 패죽이러 올지도 모른다네. 사람 참 신세가 어찌 그리도 가냘프던가. 그래, 알겠네. 거 조심해서 들어가게나. 백초씨는 아쉬움 가득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서며 친우에게 손짓했고 친우는 그런 백초씨를 세상 불쌍한 사람을 보는 듯한 표정으로 안쓰럽게 바라보고는 혀를 차며 배웅해 주었지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백초씨에게는 뜻하지 않았던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적 자신과 서당 동문인 한친우에게서 서신이 당도한 것이었지요. 소시적에 막역했던 사이로 서로가 서로를 중마고우로 여기고 있었으나 장성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는 곳이 멀어지고 연락이 뜸해져 그간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없게 된 친우였습니다. 참으로 오래간만에 닿은 연락이니 이것 참 반갑기 드디었구나 그래. 반가운 마음에 백초씨가 서신을 펼쳐 확인해 보니 안타깝게도 그것은 이미 친우가 세상을 떠나기 전 유언 형식으로 백초씨에게 남긴 일종의 유서였습니다. 백초씨는 안타까움을 뒤로하고 자신에게 보낸 유언장을 꼼꼼히 읽어보았지요. 이보게나 백가, 그간 잘 지내셨는가? 이리 오래간만에 자네에게 연통을 하려니 염치가 없어 부끄럽네만. 내 가세가 기울어진 지 오래인 마당에 체면을 차려 무엇하겠는가. 건강도 좋지 않아 나는 곧 세상을 하직할 운명을 받아놓고 있으니 달리 부탁할 곳도 없어 이렇듯 염치불구 자네에게 서신을 보내게 되었네. 이 서신이 도착했을 때쯤이면 필시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니 부디 조문이라 생각하고 우리 집에 한번 들러 내 아내가 자네에게 하는 말을 꼭 좀 들어주시게나. 그것은 오랜 기간 아내와 내가 상의 끝에 내린 결정이라네. 친우의 마지막 부탁이라 여기고 꼭 들러주시게. 서신을 다 읽은 백초 씨는 눈가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사람. 아니,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그저 잘 지내고 있는 줄 알았건만 대체 이것이 무슨 병고인가 그래. 백초 씨는 서신을 소중히 접어 품속에 갈무리하고는 그 길로 날짜를 잡아 친우의 집이 있는 오십리 여정길에 오르게 되었지요. 백초 씨가 친우의 집에 당도하고 보니 말도 안 나올 정도로 다 쓰러져가는 초가삼간에 집안에는 줄줄이 이어진 어린 자식들이 자그마치 5이었습니다. 백초 씨가 흙담 넘어 살인문 밖에 당도하자 고생을 해서인지 폭삭 늙은 것만 같은 친우의 아내가 마당으로 나와 그를 반겨주었습니다. 아이고, 오셨군요. 안 그래도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던 차였습니다. 이거야 원. 친우가 세상을 떠난 줄도 모르고 이제야 도착하였습니다. 참으로 면목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누추하지만 안으로 드시지요. 친우의 아내를 따라 집안 마루에 앉으니 부엌에서 장성한 처자가 조촐한 술상을 들고 나오는 것이었지요. 얘야, 인사 올리거라. 아버지의 친으신 백초씨 어른이시다. 백초씨 어른, 여기는 우리 집의 맏딸입니다. 처음 뵙겠사옵니다. 소녀 순양이라 하옵니다. 제 어미의 부름에 자신을 순양이라 소개한 처자의 목소리가 참으로 곱자 백초 씨가 슬그머니 고개를 들어 그녀의 얼굴을 살펴보았습니다. 젊고 한창인 그 밭꽃 같은 얼굴에 자신의 아내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화사함이 묻어 있었지요.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지고만 백초 씨가 헛기침을 하며 목을 가다듬자 은근슬쩍 백초 씨의 낯빛만 살펴보고 있던 친우의 아내가 대뜸 백초 씨의 옷자락을 덥석 붙들고는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먼저 떠나간 남편과 제가 장고의 장고를 거듭하여 내린 결정입니다. 부디 제 여식을 조씨 어른의 후첩으로 데려가 주실 수는 없으시겠습니까? 예. 갑자기 그것이 무슨 말씀이신지. 장성하여 거리를 두었다고는 하나 한때는 절친했던 친우의 여식을 어찌 첩으로 삼는다는 말씀입니까? 백초 씨가 화들짝 놀란 얼굴로 허둥대자 친우의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재차 입을 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가세가 형편없어 이대로는 남은 가족이 경을 치게 생긴 마당입니다. 그러하온데 평소 친분이 있던 노승께서 말씀하시길 저희 맏딸이 이 집안에서 출가회인이 되지 않으면 남은 자식들도 모조리 아사할 팔자를 타고났다 하지 뭐겠습니까? 딸아이의 타고난 성정이 집안에 들어올 운대의 흐름을 막는다나요? 아니, 그러하시다면 좋은 혼사처를 찾아 혼인을 시키시면 되실 일을 어찌 저 같은 자의 첩으로 들이신단 말씀이십니까? 제 딸아이는 이미 한 번 혼인을 했던 몸입니다. 악독한 시집에서 소박을 맞고 쫓겨났지요. 집안도 보잘것없거니와 이러한 사연까지 있는 여식에게 어느 누가 혼담을 넣겠습니까? 가당치도 않은 일이지요. 친우의 부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제 딸 순양이를 끌어안았고 순양 역시 수심 깊은 얼굴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신뢰를 무릅쓰고 소녀의 사연에 대해 한 말씀 드려보겠사옵니다. 이윽고 순양이 제 어미를 대신하여 기나긴 사연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지요. 동생들을 업고 안고 먹고 살기 위해 이 집 저 집 품삯시를 받아다가 짐을 한가득 머리에 이고 종종 걸음으로 받치며 논이며 돌아다니던 순양은 온몸이 부서져라 발발 쏘다니며 일하여도 스스로 힘들다는 소리 한마디 하지 않던 착실한 여식이었습니다. 그런 순양이가 17 되던 해에 마침내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순양 어미는 어려운 형편을 핑계 삼아 자신이 맏딸이 이토록 고생만 한 것이 너무도 안쓰러워 시집가기 전날 순양의 머리를 곱게 따아주며 말했습니다. 순양아,
내 어미가 되어 참으로 그간 너에게는 못할 짓만 시키고 살았구나. 이제 이 집에서 일하던 기억일랑 말끔하게 있고 그 집으로 시집간 너라도 잘 먹고 잘 입고 지내거라. 시댁 쪽은 식구도 단출하다 허니 춘향이 네가 지금처럼 땀 뻘뻘 흘리며 지낼 일도 별로 없을 게다. 가서 끼니 거를 걱정 없이 2다리 쭉 뻗고 자는 게야 알겠지? 그날 밤 순양 어미는 순양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날이 밝고 순양이 제 어미에게 큰 절을 올린 후 시집이라고 찾아간 뒤 몇 밤을 지내보니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인가요? 첫날부터 순양은 실타래가 엉키는 듯한 기분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댁의 분위기가 간밤 제 어미가 해준 말과는 사정이 너무도 다른 것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구성원이라고는 신랑과 시어머니뿐인 줄로만 알았는데 웬걸요. 지독한 복병 중에 복병이 숨어있던 것이었습니다. 시집가 외인이 되었다던 그놈의 시누이가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었지요. 그 성질머리로 보건대 시집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소박을 맞은 모양이었습니다. 시누이는 슬아의 딸 하나를 데리고 친정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 관상이며 행실이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손끝 하나 까딱할 생각이 없었지요. 시집간 첫날부터 일 하나 손대지 않고서는 큰일이건 작은 일이건 그저 닥치는 대로 순양을 부려먹기 시작했습니다. 예, 새아가. 오늘 저녁에는 아가 내가 쑤어준 메밀묵을 한번 맛보고 싶구나. 얼른 광에 들어가서 메밀 한 대빵만 퍼와서는 절구질해 놓거라. 올케 가기 전에 부엌에서 물 한 그릇 떠다 주고 절구제 끝나면 우리 복만이 좀 업어서 재워줘. 알겠지? 이놈의 시어미와 시누이는 세며느리의 몸이 2-3개는 되는 줄 아는지 순양이 한시도 쉬는 꼴을 못 보겠다는 듯 부려먹고 있었습니다. 순양이는 그 혹독한 시집살이에도 거역할 생각 하나 없이 네 어머님, 네 형님 을 입에 달고 살았지요. 그럼에도 순양은 언짢은 기색 한 번 없이 그들의 뒷바라지를 묵묵히 처리해냈습니다. 물론 순양도 속마음으로는 그럼 그렇지. 내 팔자에 어디 편히 먹고 자는 요행수가 들 수 있겠어. 일거리가 끊어지면 순양이 팔자가 아니지. 라고 생각하고선 자신의 종아리가 붓도록 어깨가 빠지도록 일에 매진하곤 했답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보니 어째 시어미보다 순양이를 더 부려먹는 쪽은 시누이였습니다. 성미가 졌다위니 시집에서 한 달도 못 견디고 소박을 맞고 돌아왔나 싶을 정도로 이 시누이가 시키는 시집살이가 순양이의 혼을 쏙 빼놓고 있었지요. 이쁘지도 않은 제 손발을 뒀다가 어디에 쓰려는지 시누이는 순양이만 보면 일감을 던져주는 것이었습니다. 내 고쟁이 빨아내라, 내 옷 개어내라, 내 버선 빨아더라, 내 고쟁이 빨아내라. 이것들을 해치우고 나면 동치미 담아와라, 쑥 뜯어와 쑥 떡해라, 점 붙여라. 그뿐이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딸애가 싼 배설물을 치워놓으라, 기저귀를 빨아두어라, 피곤하니 내 등 좀 두드려보라, 원삭신이 쑤시니 어깨도 주물러라. 이건 도대체가 시집살이인지 시누이, 직속 몸종으로 들어선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순양이를 못 살 깨구니 참으로 죽을 맛이었지요. 그렇게 고난의 낮 시간을 겨우겨우 버티고 나면 이어지는 밤 시간이 또 순양이를 그냥 놔두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지치지도 않고 왕성한 이 한 살 아래의 신랑이라는 인간이 단 하룻밤조차도 걸을 생각이 없이 순양이를 쓰러뜨리고는 옷구름을 벗겼습니다. 서방님,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 그냥 자면 아니 될까요? 어허! 이 사람이 무슨 소리시오? 자고로 부부의 덕목 중 하나인 후사를 도모하는 것에 어디 게을리할 수가 있겠어? 잔말 말고 그저 잠자코 계셔보시오, 좀! 무심하게 이를 데 없는 서방은 순양이 하루 종일 일거리에 시달리다 들어왔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렇게 순양이를 이리 눕히고 저리 뒤집고 하며
신나게 제 회포를 푸는 것이었습니다. 하룻밤에 딱 한 번이라면 그나마 이를 악물고 눈을 감으며 참아내었겠지만 세상에 이럴 수가요. 전생에 수총각으로 늙어 죽은 귀신이라도 쓰인 것인지 실컷 코를 골아대며 잠들었다가도 눈만 뜨면 또 잔뜩 달아올라서는 그 짓이었습니다. 한창 무르익은 과실의 농익은 맛을 아는 장년의 안악이었다면 이는 축복할 일이었지만 아직 운우지정의 참맛이 뭔지도 모르는 어리기만 한 새색시 순양에게는 이 정신나간 밤의 고문이 보통 심각한 고역이 아니었지요. 피곤이 쌓여가던 순양의 눈밑은 어느새 시커멓게 숯검댕을 바른 것 같은 어둠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동창이 밝아옴을 알리는 새벽닭 소리에 부랴부랴 옷을 걸치고 부엌에 나가려는 순양이의 팔을 남편이 또 잡아당겨 끌었고 저항할 힘조차 없었던 순양이 맥없이 그 용두지를 다 받아주고 나니 아침부터 늦장을 부린다며 시어머니한테 거나하게 호통을 들어버렸습니다. 혼인하여 시댁에서 생활하는 것이 원래 이렇게나 힘이 드는 일이었단 말인가? 어머니는 어찌하여 나를 이런 집에 보낸 것일까? 쏟아지는 졸음을 참아내며 앉을 틈도 없이 일하던 순양이 중얼거렸어요. 몸이라도 좀 미어 쉬어야 할 밤이면 잠도 못 자게 달라붙는 남편의 밤 시중에 탈탈 시달리는 것까지도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순양이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다름 아닌 마음 고생이었습니다. 이것만큼은 도무지 참을래야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몸만 와도 된다고 할 때는 언제고 혼수를 적게 해가지고 왔다며 자나깨나 궁시렁거리지를 않나? 배워먹지 못한 몰락의 양반 집안에서 자라서 그러한지 본 데가 없다는 심한 소리에 하나뿐인 외아들의 생기를 다 빼어먹어 아들이 기운이 없다는 둥 음식 솜씨나 일솜씨가 형편없다느니 하는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순양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을 시도 때도 없이 해댔지요. 그렇게 눈코 뜰 새 없는 한 해를 보내고 도대체가 더 이상은 못 해먹겠다 싶던 찰나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비척거리는 걸음으로 동네 우물에 물을 길러갔던 순양의 귀에 동네 안악들의 잡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엿듣게 된 순양의 얼굴에 아주 오래간만에 피어나는 회심의 미소가 번뜩였지요. 얼굴에 웃음꽃이 만연해진 순양이 집으로 돌아와서는 시어미 앞에 섰습니다. 저기 어머님, 방금 물을 길러 우물가에 나갔다가 동네 여편네들하고 한판 거나하게 싸우고 돌아왔습니다. 늘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한 채 주눅이 들어있던 순양답지 않게 어쩐지 의기양양한 그녀의 태도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의아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아니, 글쎄 있지요? 형님이 시집에서 제 발로 걸어 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쫓겨난 거라고 말하지 뭡니까?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이냐? 쫓겨난 것이 아니라 그저 친정에 볼 일이 있어 잠시 기거하는 것이라 했더니 모두가 배를 잡고 끄끄대며 웃지를 않겠어요? 시어미와 시누이가 눈이 점점 휘둥그레지며 얼굴이 시뻘개지는 것을 본 순양이 다시금 말을 이어갔습니다. 형님 딸 복만이가 글쎄 제 아버지는 하나도 닮지 않고 저기 어디냐? 형님네 시집마을 뒷산 남자의 땡중의 얼굴을 그대로 빼다 박았다는 소리를 하지 뭐예요? 그야말로 뺐었다며 시도득질은 못한다고 키득거리더라고요. 그리하여 제가 번듯한 양반 가문의 우리 시누이는 절대로 그런 해괴한 일을 벌여 시댁에서 소박 맞을 사람이 아니라고 대들고는 마구 싸웠지 뭔가요. 참나,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니 그런가요? 이놈의 여편네들이 뭘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런 경을 칠 소리나 쫑알거리다니 정말이지 대화 상대도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조선천지 어디에 이토록 지체 높은 양반댁 마나님이셨던 우리 형님 같은 분이 있다고 그래? 족보도 없는 땡중이랑 눈이 맞아서는 혼외 자식을 낳았다가 소박을 맞았다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헛소문을 믿고 조잘대다니요.
대놓고 들으라는 듯 빈정대며 말하는 순양의 말투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대번에 불그락푸르락했지만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나 기고만장하던 시누이는 마치 똥마려운 강아지가 된 모양새로 금방이라도 눈물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이 되어 콧김을 푹푹 내쉬더니 쾅 하고 문을 닫고는 제 방으로 기어들어가 버렸지요. 집안의 치부를 들킨 시어머니는 그 길로 일을 못한다는 핑계를 대며 두둑한 전대를 쥐어주고는 순양이를 집에서 내쫓고 말았던 것입니다. 기나긴 사연을 모두 전해들은 백초 씨가 측은한 눈빛으로 순양이를 바라보았고 순양이의 눈에 맺힌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리자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것은 독한 마음뿐입니다. 언감승심 번듯한 재치 같은 것에는 일절 관심도 없어요. 그저 제가 이 집안에서 출가외인이 되지 않으면 남은 제 동생과 어머니의 안위가 위험하다 하니 그것만 막으면 더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런 부탁을 들어주실 분은 오직 아버님의 옛 친우셨던 백초씨님 뿐입니다. 부디 저를 후첩으로 들여주셔요. 이게 도대체 무슨 경사, 아니 사달인지. 백초 씨는 입가에 번지려는 미소를 억누르느라 진땀을 빼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바람하지 않던 첩을 이런 우연한 기회에 드리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게다가 지엄한 사대부간 맺어놓은 친우의 유언이라는 막중한 핑계를 가져다 대면 제 아무리 호랑이 같은 자신의 마누라도 결코 거부할 수는 없는 노릇일 터였습니다. 내 본디 사대부의 지엄함을 목숨처럼 여기고 있는 선비요나 사정이 이처럼 딱하게 되었다 하니 별 수가 없을 것만 같군요. 친우의 여식을 첩실로 드리는 모양새가 심히 좋아 보이지는 않다하나 첩이라 하여도 매본처 못지않게 호강시키며 결코 부족함 없이 지내도록 힘쓸 터이니 염려는 붙들어 매셔도 좋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친우의 아내의 융숭한 배웅을 받으며 순양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첩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만저만한 이유로 오늘부터 한 집에서 지내게 된 안식구이니 이 임자는 기탄 없이 잘 좀 대해주시구려. 형님, 모쪼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 아니 지금 이게 대체 못하자는 광대 노름판입니까? 친우의 문상을 가겠다던 양반이 하라는 조문은 안 하고 망자의 여식을 첩실로 삼겠다며 데려오다니요. 당신 지금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감히 첩을 드리겠다고요? 안 식구요? 이런 반고 한마디도 없이 누구 마음대로 안 식구지요? 모든 자초지종을 전해들은 백초 씨의 아내 오방댁은 불꽃이 뿜어져 나올 기세로 백초 씨와 순양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백초 씨의 예상대로 오랜 친후의 마지막 유언이었다는 말에 그리고 비록 이름만 남은 양인 가문이지만 사대부간의 인의가 양반에게 어떠한 가치인지는 잘 알고 있었던 오방댁은 차마 순양을 당장 내쫓을 구실이 없었습니다. 분한 마음에 이를 갈았지만 어쨌든 순양을 받아들이긴 해야 했던 입장이었지요. 그리하여 백초 씨네 집 안방은 억세고 심통이 절절 끓는 본처 오방댁이 차지하게 되었고 여리여리하고 가냘프지만 기나긴 고생 끝에 각성하여 성깔머리가 튀어 눈에 뵈는 것이 없는 새파랗게 젊은 첩순양이 행강채를 차지하게 되었지요. 두 방 가운데 있는 사랑방엔 백초 씨가 자리 잡아서는 뒷싸움으로 여념이 없는 두 사람 간의 불꽃 튀는 접전을 중화시키는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방댁은 자기 소나기에 쥐고 살던 남편을 졸지에 새파란 첩에게 빼앗기게 생겼으니 그 심기가 말도 못하게 불편하였고 순양이는 순양이대로 이제 물러설 수가 없는 실정이라 죽어도 제 본가로는 돌아갈 수 없는 배수의진 앞에 놓인 처지였기에 더욱 백초 씨를 붙잡고 앙큼하게 매달렸지요. 박색에 가까운 제 마누라에게 쥐어 살던 백초 씨는 젊고 어여쁜 순양의 알랑방귀와 끔찍한 애교에 껌뻑 넘어갈 지경이었습니다. 내쫓기기 전 시집에서 어찌나 험한 꼴을 당해왔던지 순양은 착하고 싹싹하면서도 강단이 보통이 아니었던지라
노비처럼 일하던 신세에서 벗어난 기회를 절대 놓치려 하지 않았지요. 그 덕분에 백초 씨는 인생의 처음으로 달콤한 운우지정의 맛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후첩 순양이와 백초 씨의 사이가 날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자 자연히 본처 오방댁과 순양의 관계는 점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어 두 사람은 서로 얼굴만 마주하면 범과 용처럼 으르렁거리기 일쑤였습니다. 아니 대체 어찌하여 빳빳이 고개를 쳐들고 바락바락 대드는 게야? 내 말이 말 같지가 않아? 형님, 또 무슨 연유로 그리 억지를 부리셔요? 제가 어디 틀린 말 하나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근데 인연이 어따 대고 눈을 부라려 부라리길? 2년 전연 하지 마셔요. 형님, 격조가 떨어집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처의 호랑이 같은 성질에 어느 정도의 잡음 정도는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설마 이 정도까지 앙숙이 될 줄은 백초 씨도 몰랐던 것이지요. 언젠가 은행나무 아래에서 친우가 자신에게 조언해주던 충고가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감히 친밀히 지내는 것을 바라지는 않았으나 하루도 조용히 넘어가는 날이 없자 백초 씨는 가슴이 타들어갔지요. 하지만 자신이 꿈에 그리던 두 여인과 한 집에서 지내는 삶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다 순양이의 행랑채로 건너가 합방이라도 한다 치면 그 다음날 본처 오방댁의 바가지가 평소의 곱절은 더해져 사정없이 때려박히는 것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판단한 백초 씨는 어느 날 나름대로의 규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바로 3일의 간격을 두고 본처와 첩의 방으로 번갈아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내 앞으로는 이러한 3일 주기로 각각 분별 없이 공평한 사랑을 할 터이니 이제 제발 그만들 좀 싸우시고 이 규율대로 순서를 좀 기다려 주시오들. 아시겠소이까? 이견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소이다. 안 그래도 아웅다웅 서로 간에 불만이 쌓인 판국인데 백초 씨 본인이 뱉은 말을 제대로 지키기라도 했다면 좋았으련만 이 백초 씨라는 인간이 제 본처의 안방으로 들 날만 되면 그때부터 온갖 핑계를 늘어놓으며 마치 내일 모레 관 속에 들어갈 양반 마냥 콜록콜록 고부륙내에 으실으실 몸살이 왔다며 잔뜩 달아있던 본처의 마음에 초를 치고 있었으니 본처 오방댁의 불만이 개운하게 가실 리가 없었습니다. 본처가 부엌에서 민물을 하고 간단한 술상을 차려 사랑채까지 건너오는 날에는 백초 씨도 어쩔 수 없었기에 마지못해 본처에게 올라가 껍죽껍죽 흉내만 내고는 오방댁 마음의 불만 지피고 쓰러져 잠든 척을 하였지요. 아니 이보세요. 벌써 끝난 geb니까? 아, 여보. 오방댁의 시퍼런 고함에도 백초 씨는 감은 눈을 뜨지 않고 꿋꿋하게 코 고는 소리를 내는 것이었어요. 사실 백초 씨도 할 말은 있었던 것이 그간 이 악처에게 시달릴 대로 시달렸던 참이라 오방댁의 얼굴만 봐도 찔끔 숨이 죽어 기어들어가는 삶을 살아온 지가 벌써 몇 해던가요. 주눅이 들대로 들어 도저히 제 본처와는 운우지정의 흥을 낼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자신의 열만 잔뜩 올려놓고 쓰러지는 백초 씨의 행보 탓에 오방댁은 터지는 분통을 고스란히 후첩순양에게 터뜨리기 일쑤였습니다. 지금 나를 능멸할 셈이야? 대체 내 건 왜 빨지 않은 게야? 아침부터 빨랫감,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개울가로 갔다 온 순양에게 오방댁이 살벌한 표정을 하며 따지고 들었지요. 양손을 허리에 걸친 채 눈을 부릅뜨고 씩씩대는 오방댁을 바라보며 빨랫감, 광주리를 내려놓은 순양이가 콧방귀를 터뜨리며 답했습니다. 형님, 뭔가 대단한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이 집에 노비로 들어온 몸종이 아닙니다. 엄연히 지아비가 허락한 후첩의 자리로 들어와 있는 것이니 존중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인대접은 그만둬 주시지요. 형님 속고시며 버선이며 형님 고쟁이는 형님이 직접 빠셔요. 아주 집안일로 이래라 저래라 몸종 취급하며 일을 떠넘기는 것이라면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저도 그간 당할 만큼 당한 처지라 더 이상 장단을 맞춰드리지 못합니다.
여리여리하기만 한 가냘픈 외견의 순양이었지만 그녀 역시도 악독한 시집에서 버텨온 잔뼈가 굵은 몸. 본처 오방댁에게 형님의 호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매사에 한치도 수그러들지 않는 강단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백초 씨가 모처럼 마을에 들어선 장터에 갔다 온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마침 순양과 합방하기로 정해둔 날이었지요. 헌데 첩과의 합방이라면 만사를 제쳐두고 웃음꽃을 띠며 달려가던 백초 씨가 그날따라 몸이 좋지 않다며 저녁 식사도 거르고는 방 안에 들어누운 것이었습니다. 원래라면 본처 오방댁의 속이 부글부글 끓을 수밖에 없는 밤이거늘 백초 씨 저 인간이 아프다고 제 방에 누워 꿈쩍도 하지 않고 있으니 이 어찌 기특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여보, 여기 꿀물을 타왔으니 이것 좀 들고 기운 차리셔요. 오방댁이 꿀물을 소반에 담아 사랑방에 들어가니 백초 씨는 이불을 덮어 쓴 채로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아휴, 이거야 원. 곧불기가 이리도 심하여. 이 일을 어쩌면 좋답니까? 아무튼 오늘은 딴 생각일랑 일절 마시고 가만히 누워 계시구려. 그럼 소첩은 이만 건너가 볼 터이니 푹 쉬셔요. 오방댁은 백초 씨에게 밤인사를 건넨 뒤 안방으로 돌아와 오래간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발을 뻗고 단잠에 빠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몸이 아파 죽겠다던 백초 씨가 슬며시 눈꺼풀을 떠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었지요. 어디 보자. 불이. 오, 커니, 이제 꺼졌구만. 안방에 불이 꺼진 걸 확인하자마자 백초 씨는 까치발을 세워 조심스럽게 행랑채로 향했습니다. 자지 않고 기다리고 있던 순양이 웃으며 백초 씨를 맞이했지요. 창밖으로 불빛이 새나가지 않도록 이불을 덮어치고 호롱불을 켠 채로 장터에서 사온 놀이개와 밥가분을 순양에게 건네고 깨역과 땅콩을 함께 먹으며 하하호호 웃음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깨서 이리도 소첩을 중히 여겨주시니 소첩은 참으로 더 이상 여한이 없을 지경입니다. 무슨 그런 소리가 다 있어. 내 당연히 자네의 일을 허투루 넘겨서는 아니 되는 법. 본처의 악다구니에 마음이 다칠까 늘 그것이 걱정이구먼. 그럴 리가요. 나를 깨서 이리도 제게 온 사랑을 다 주시는 걸요? 그런 것을 느낄 시간조차 부족할 정도로 행복하기 그지없습니다. 순양은 일찍이 백초 씨가 맛본 적 없는 화사한 웃음을 머금으며 그의 팔을 붙들고 아양을 떨었습니다. 그 천금 같은 웃음 앞에 백초 씨의 혼이 물에 탄 꿀처럼 뭉근히 녹아내리니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백초 씨는 당장에 순양에게 달려들어 그녀를 와락 끌어안으며 제 사랑을 증명할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그날 밤 세차게 달아오른 백초 씨는 순양이 2번이나 까무러치도록 온 힘을 쏟아 뇌성병력이 몰아치는 양기의 힘을 보여주었지요. 그렇게 백초 씨가 호강에 겨워 지내던 어느 날 오래간만에 산 너머의 잔치집에 들렀다가 거나하게 곡주 한 잔을 걸치고 집에 돌아오니 어머나 이것이 무슨 일인가요? 오방댁과 순양이 서로 머리카락을 움켜잡고는 죽이네 살리네 소리치며 대판 싸움이 붙은 것이 아니겠어요? 화들짝 놀란 백초 씨가 달려들어 당장에 두 사람을 떼어놓자 오방댁의 눈에서 불꽃이 튀고 있었습니다. 이거 분위기가 심상찮구나. 이대로 가만두었다가는 필시 언제라도 경을 치기 딱 좋을 정도로구먼.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평소와는 다른 심상찮음을 느낀 백초 씨가 그대로 두었다가는 자신이 없는 사이 또 순양이를 해코지 할 것이 뻔하다 여기고는 순양의 따귀를 찰싹 갈기며 그녀의 멱살을 틀어주며 소리쳤습니다. 내 인연! 이것이 대체 무슨 못된 짓거리더냐? 참으로 무엄하기가 짝이 없는 행태렸다. 내 너의 아비를 보아 그간 너를 어여삐 여겨주었다 하여 이리도 천지분간을 몰수하려는 게야? 부첩의 자리로 들어와 본처에게 이 무슨 되어먹지 못한 행동인가? 내 오늘 이 배은망덕한 년을 당장에 치도곤을 놓아 혼주를 내줄 테다. 어서 썩 따라 들어오지 못하겠느냐? 백초 씨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황망한 표정이 된 순양을 끌고는
행랑채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 들어가는 가축 마냥 백초 씨의 기세가 사리등등하였기에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오방댁은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엄맘마? 이것이 지금 어찌된 일인게야? 지금 매다 헛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인가? 저 양반이 지금 내 편을 들고서 저 망할 계집을 족치겠다고 끌고 간 것이 맞다는 것인가? 오방댁은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백초 씨가 자신의 편을 들고 저토록 발벗고 노여움을 표출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오방댁은 씩 웃으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치가 떨리는 분노로 온몸이 옥신댔지만 지금은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었지요. 그동안 재구실 하나 하지 못한 답답하기만 하던 남편이 아주 오래간만에 제 노릇을 해내는 것 같아 든든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녀는 언제 그랬냐는 듯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산뜻하게 발걸음을 놀려 대야의 물을 한가득 받았지요. 하여간에 오래 살고 볼 일이야? 오늘 밤엔 저 양반을 아주 후하게 대접해줘야 하겠는걸? 오래간만에 이거 실력 발휘 좀 해보아야 하겠어? 순양의 손톱으로 여기저기 긁힌 얼굴을 세수하고 엉망으로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곱게 빗질하며 중얼거렸지요. 그간 오지게도 저 거머리 같은 년에게 빨려먹은 모양이지? 이제 슬슬 만정이 떨어진 모양인가벼? 아차, 내 이럴 것이 아니지? 고년이 곡소리를 내는 꼴을 아니 볼 수야 있는가? 순양이 치도곤을 두드려 맞는 꼴을 놓칠 수가 없었던 오방댁이 왼수 죽는 꼴을 보려고 행랑채로 가 절구통에 올라서 들창문 틈으로 방안을 몰래 엿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나 행랑채 안을 들여다보던 오방댁은 깜짝 놀라고 말았답니다. 당장이라도 혼쭐을 낼 것처럼 순양의 멱살을 틀어지고 들어간 백초 씨와 순양이 그야말로 태초의 모습으로 한데 엉켜서는 찰싹 달라붙어 구름을 몰고 와 요란한 비를 퍼붓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나으리, 아까는 너무 심하셨사옵니다. 미리 언질이라도 주시지. 다짜고짜 따기까지 때리시다니요. 소첩 하마터면 정말로 나으리께서 제게 꾸지람을 주시는 줄로만 알고 염통이 떨어져 나갈 뻔했지 뭡니까? 그 무슨 되도 않는 소리신가. 내 자네에게 어찌 그런 마음을 품는단 말이던가. 처가 자네를 하도 못살게 도구니 그 앞에서 체면이나 차려주려 그러한 것이오. 많이 아프셨소? 내 그 아픔의 몇 곱절로 기분 좋게 해드리리다. 어머머, 나으리. 소첩 오히려 나으리의 천둥벼락 같은 박력에 그만 더욱 새빨간 춘심이 동하고 말았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사옵니까? 나리께서 소첩의 이 불덩어리 같은 마음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러한 꼴불견이 또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오방댁의 머릿속이 등잔유라도 뿌린 듯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꼬락서니를 목격한 오방댁의 분노는 하늘을 뚫고 옥황상제 계신 곳까지 닿을 지경이었지요. 에라이 이 개 같은 년놈들아. 내 오늘은 기필코 너희 것들을 가만두지 않으리라. 오방댁은 밟고 서 있던 절구통에 절구꽁이를 집어들고 들창을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쏜살처럼 방 안으로 달려들어 백초 씨의 하초를 겨냥하여 들이닥쳤지요. 그 누구도 폭주한 오방댁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소란이 요란하게 펼쳐지고 둔탁한 절구꽁이 휘둘리는 소리와 함께 담벼락 너머로는 백초 씨의 까무러치는 듯한 외마디 비명소리가 널리 울려 퍼져 온 고을에 넘치다 못해 저작거리까지 흘러들어갔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사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집신장수를 업으로 삼고 있던 가난한 총각 청배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집신을 삼아 장터에 내다 팔며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지요. 쓰러져가는 허름한 초가집 한 채에 홀로 지내고 있던 청배는 하루 세끼 먹어보는 것이 소원일 정도로 공궁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하루 종일 날씨가 쨍쨍해야 할 터인디 날이 지러 비라도 왕창 쏟아지는 날에는 사람들이 영 집신을 사지라느니 말이여.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새끼를 꼬아 내일 장터에 네다팔 집신을 만들던 청배가 한숨 가득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구들장이 무너져라 깊은 한숨을 내쉬던 청배의 머릿속으로 한 여인의 얼굴이 살포시 떠오르기 시작했지요. 그녀는 바로 근방에 살고 있는 오밀조밀 귀여운 얼굴에 동네에서는 제법 미모로 알아주는 순심이라는 이름의 처자였습니다. 청배는 혼기가 가득 찬 창창한 젊은이였지만 먹고 살기가 팍팍한 가난한 살림의 장가 같은 것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하는 형편이었지요. 청배가 순심에게 막연한 연심을 품고 그녀를 향한 구애를 던지고 있었으나 순심은 가난하고 가진 것 없는 청배에겐 눈길조차 내어주질 않았습니다. 흥, 제깟 것이 감히 어디 넘바 넘보기를? 청배 이 아둔한 녀석아. 그놈의 집신 짝이나 실컷 삼아서 부자가 되거들랑 그때나 내게 찾아오려무나. 그때쯤이면 이미 나는 어느 높은 양반댁 대감에 첩이 되어 떵떵거리고 있겠지만 말이야. 순심은 장차 양반집에 첩실로 들어가 팔자를 고쳐보겠다는 부푼 꿈을 꾸며 한껏 오만해진 엉덩이를 실룩거리고는 약을 올리듯 청배의 우직한 일편단심을 받아주지 않았지요. 사실 순심이 자신도 그닥 별볼일 없는 그저 그런 집안의 여식이었으나 반반한 채 얼굴을 믿고 하늘이 높은 줄 모르고 콧방귀를 뿜어대니 그런 자신에게 쩔쩔매는 청배를 더욱 무시할 뿐이었지요. 아이고, 그려, 순심아. 지금은 내 너희 마음을 10분 이해하는구먼. 나도 양심상 가진 것 하나 없는 지금 요 모양 요 꼴로 순심이 내 마음을 돌려놓을 작정은 아니라 이것이여. 네가 나를 돌아볼 때까정 내 한 몸 열심히 움직여서 꼭 순심이가 만족할 만큼 어엿한 신랑감이 되어 행복하게 지내고 싶구먼. 이렇듯 청배는 암울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씩씩함과 어진 마음을 잃지 않은 채로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며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고 있었어요. 자신의 형편이 보잘것없다고 하여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는 법이 없었고 늘 자신보다 상황이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도우미 손길을 내어주곤 하였습니다. 혹자는 이런 청배를 보고 제 앞가림도 못하는 놈이 오지랖도 유난이라며 험담을 늘어놓았지만 대부분의 동네 사람들은 이런 청배의 고운 마음 씀씀이를 높이사 물심양면 그를 도와주며 마음속 깊이 청배의 앞길을 응원하고 있었지요. 이놈 청배야, 그렇게 남만 도와주다가 어찌 살려 그러는겨? 내 입속도 좀 챙겨가며 살아야 하는 법이여. 사람은 모름지기 자기 자신부터 단단해져야 남도 떳떳하게 도울 수 있는 것이여. 여기 호박 식혜 좀 만들어 왔으니 먹어가며 혀. 아이고, 어르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요. 꾸준히 열심히 살다 보면 해가 뜨는 날도 있지 않겠어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함은 그것으로 족하다 이 말이지요.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요, 어르신. 이렇듯 청배의 하루는 보잘것없지만 알차게 저물고 있었습니다. 화창한 어느 날 아침,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청배가 집신 한 보따리를 짊어지고 장터로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오전부터 쨍쨍 내리쬐는 햇볕을 받으며 걸은 터라 청배는 갈증이 심해 근처의 연못가를 찾게 되었습니다. 어휴, 먼 놈의 햇빛이 이리도 살벌하게 내리쬐는겨. 장터에 닿기도 전에 말라 자빠지겠구먼. 청배는 이마에 땀을 연신 훔치며 그늘에 누워 더위에 지친 몸을 잠시 쉬게 하였어요. 연못은 대대적인 가뭄이 오는 시기에 맞춰 물이 많이 말라있는 상태였습니다. 흙탕물이 아닌 맑은 물이 남아있는 조금 더 수심이 깊은 곳을 찾던 청배가 때마침 좋은 물가를 발견하고 그곳으로 몸을 옮겼습니다. 몸을 숙여 물을 한 모금 뜨려는데 어쩜 딱한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지요. 물이 말라붙어 겨우 한 줌의 물만 남아있는 웅덩이에서 올챙이 한 마리가 몸을 팔딱이며 애처롭게 꿈틀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씨구, 가엾게도 물이 말라 길이 끊겨 고립되었구먼. 이대로는 꼼짝없이 햇빛에 말라 죽게 생겼구나.
청배는 올챙이의 필사적인 몸부림을 측은한 눈빛으로 내려보며 말했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어 올챙이를 물과 함께 떠올린 다음 옆에 수심이 깊은 물가에 내려주었습니다. 자, 얼른 가거라. 가서 이 역경을 딛고 장차 훌륭한 개구리가 되어야 한다. 알겠느냐? 청배가 웃으며 농을 건네자 올챙이는 마치 그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한동안 청배의 근처에서 떠날 줄을 모르다가 몸을 휘 돌려 인사를 건네는 듯 하더니 물가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올챙이를 살려준 청배도 시원하게 물을 들이켜 갈증을 해가라고는 무거운 걸음을 옮겨 장터를 향한 발길을 재촉하였지요. 그로부터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모처럼 한 짐 가득 메고 갔던 집신을 다 팔고 기분 좋게 장터에서 나온 청배가 호탕하게 웃으며 중얼거리던 날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늘 오늘만 같으면 소원이 없겠구만 그래. 평소보다 집신을 너무 많이 삼아서 못 팔고 집이 썩으면 어쩌나 싶었는데 아주 모처럼 신명나게 장사가 잘 된 날이었어. 기분이 날아갈 것 같던 청배가 씩씩하게 웃으며 집을 향해 돌아가려는데 어둑어둑해진 숲길 사이로 요란한 개구리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때마침 갈증이 심했던 청배가 목도 축일 겸 연못 쪽을 향해 들어서니 미끈하게 잘 빠진 개구리 한 마리가 연잎 위로 뛰어오르더니 청배를 향해 울음소리를 내었습니다. 어랍쇼, 이 개구리는 어째 좀 신기한 면이 있구먼. 청배가 개구리와 눈이 마주쳐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유난히도 피부가 매끈거리는 이 개구리는 어쩐지 미물 같지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청배를 바라보며 목청껏 울음소리를 내던 개구리는 신기하게도 청배와는 인연이 있다는 듯 제자리에서 폴짝거리며 그를 반기는 듯 보였습니다. 문득 청배는 자신이 얼마 전에 구해주었던 올챙이가 퍼뜩 떠올랐습니다. 에이, 설마 싶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허리를 숙여 개구리를 향해 물었지요. 설마 일전에 그 올챙이가 너니? 내가 이 말을 이해한다면 바보 같은 말처럼 들리겠지만 마치 나를 알아보는 양 이리 친밀하게 구니 예사 개구리가 아닌 듯 싶구나. 청배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개구리에게서 자욱한 연기가 퍼지며 요란한 소리가 나더니 이윽고 연기가 가신 청배의 눈앞에는 웬 젊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여인은 청배가 짝사랑하던 순심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시게 단아하고 아름다운 미모를 지니고 있었지요. 청배가 두 눈을 비비며 자신이 보고 있는 광경을 의심하는 사이 여인이 입을 열어 청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희님 저를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일전에 제 목숨을 구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던 차에 때마침 은희님께서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목청껏 울고 있었답니다. 여인의 말에 청배는 제 눈과 더불어 제 귀까지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요. 올챙이가 개구리로 변하였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에 맞는 소리이지만 개구리가 사람으로 그것도 이리 아리따운 처자로 둔갑한다는 소리는 아무리 내가 못 배운 놈이라 하여도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어리둥절하게 서 있던 청배를 향해 여인은 화사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연못에 털을 내리고 근방을 관장하여 다스리는 숲속 신령의 막내 여식이옵니다. 호기심이 왕성하던 제가 그만 규율을 어기고 자꾸만 인간들이 사는 땅으로 무단 외출하는 일이 잦자 함부로 행동하는 것을 노여워한 아버님께서는 제게 올챙이가 되는 형벌을 내리셨지요. 그렇게 벌을 받는 기간 동안에도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던 저는 연못 밖을 향해 나서려다 그만 물이 말라버린 웅덩이에 고립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 저를 은희님께서 구해주셨고요. 제 목숨을 구해주신 은희님께 보답을 하기 위해 이리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답니다. 여인의 설명을 듣고 있던 청배가 쑥스러워하며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정말 그것이 사실이란 말입니까요? 하지만 나는 그저 허둥대는 올챙이가 아니 그러니까 저기 처자가 가여워 그랬을 뿐 딱히 칭찬받을 일을 한 기억은 없구만요.
그 말을 들은 여인은 슬쩍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이리도 겸손하시고 착한 마음씨를 가지신 분이시니 제 눈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부디 제가 곁에서 모시며 보온하고 싶어요. 아버님께도 이미 몽땅 말씀드린 터이니 부디 저를 내치지 말아주셔요. 자신에게 벌어진 믿기지 않는 일과 연이어 들어오는 행운에 청배가 얼떨떨한 표정으로 입만 번긋거리고 있는 와중 개구리 여인은 청배에게 다가서 아름다운 미소를 보이며 굳히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서방님으로 모시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를 향이라 불러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청배가 저돌적으로 보온하기 위해 달려드는 와향을 데리고 연못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온 날 이후로 두 사람은 사발에 맑은 물을 가득 떠놓고 하늘과 용왕을 향해 치성을 드린 후 그것을 조촐한 혼례식으로 삼아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하여 장가는커녕 삼시세끼 끼니 때우기도 힘겨워하던 청배가 듣도 보도 못한 절세미인을 얻어 장가를 들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나가자 마을 사람들 모두가 청배의 집에 모여 새색시의 모습을 구경하기 바빴습니다. 사람이 건실하니 가진 것이 없어도 인품 덕에 저리 어여쁜 색시도 다 얻는구먼. 곁에서 지켜보기 딱 하였는데 아주 잘 되었어. 아, 그러게 말이여. 순심인지 작심인지 고 맹랑한 것 꽁무니만 쫓아다니면서 이용만 당하는 것이 참으로 불쌍하였는데 이리 근사한 색식감을 숨겨놓고 있었을 줄 누가 알았느냔 말이여. 이렇게 청배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저마다 덕담을 나누던 와중 일편단심 자신에게 매달리며 다른 여인은 쳐다도 보지 않던 청배가 장가를 들게 되자 순심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시샘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지요. 저 가지기는 싫어도 남주기는 아까운 장난감이었던 청배가 저렇듯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여인과 살림을 차려보란 듯이 장가든 모습을 보게 되니 순심은 배알이 꼴려 복장이 터질 지경이었답니다. 정말이지 참으로 열이 뻗치네. 저 멍청하고 손에 쥔 것 하나 없는 거렁뱅이 녀석 따위가? 무슨 수로 저런 미인을 얻어 장가를 들었담? 감히 나 좋다고 쫄래쫄래 따라다닐 때는 언제고? 저저 좋아가지고 실실거리는 얼굴 꼬라지를 좀 보라지? 뭔가 마음대로 부려먹던 것을 빼앗긴 기분이 드니 배알이 꼴려섬 밤에 잠도 오질 않잖아. 순심이는 이를 바득바득 깔며 언젠가 꼭 청배를 골탕 먹이겠다는 마음을 단단히 품은 채 콧바람을 뿜으며 획 몸을 돌려 제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한편 순심이 그러거나 말았거나 와양은 청배의 색시가 되어 물심양면 그를 보필하고 지극하게 모셨어요. 그녀가 청배의 곁을 지키게 된 이후로 청배의 살림은 눈에 띄게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집신만 삼느라 다른 것에 몰두할 여유가 없었던 청배의 키키하고 쓰러져가던 초가는 와양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반짝반짝 윤이 나며 버젓한 집이 되어가고 있었지요. 와양의 꼼꼼하고 야무진 내조 덕분에 청배는 예전보다 배는 더 빠르고 안정된 솜씨를 부려 튼튼하고 질 좋은 집신을 더 많이 만들 수가 있었으니 살림은 차츰차츰 불어나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달이 휘영청 하늘에 걸린 밤이 되면 어여쁜 색시를 꼭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매일 밤 황홀한 사랑을 나누고 근사하게 보내니 청배는 입이 귀에 걸려 웃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나 아름다워도 되나 싶어 새벽만 되면 와양이 사라지지는 않았는지 자신의 이불옆을 확인해보곤 하였답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의 옆에서 곤히 잠들어 새근거리는 숨소리를 내고 있는 와양을 보고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흡족한 웃음을 띠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영원할 것만 같던 행복한 시간, 일은 벌어지고 말았으니 어느 날 아버지를 뵙고 오겠다며 연못으로 돌아갔던 와향이 밤늦게 집으로 돌아와 청배 앞에 다소곳이 앉았습니다. 줄곧 마음을 졸이며 아내를 기다리던 청배가 무사히 돌아온 와향을 반겼지요. 와향의 손에는 신기한 모양새의 단지가 들려 있었는데 생김새로 봐서는 요강으로 보이는 물건이었습니다. 으잉,
아니, 임자. 손에 들려있는 그 단지 같은 것은 무엇이오? 생긴 것으로 보면은 흡사 요강 같기도 한 것이 도통 뭔지 모르겠구먼. 서방님, 이것은 고민 끝에 제 고향에서 가져온 진귀한 물건입니다. 이것을 과연 서방님께 내어드려도 될까? 매일을 깊은 생각에 잠겨보았지만 역시 저는 서방님이 좀 더 풍요로워졌으면 하는 마음이 큰 바 잘못될 위험을 무릅쓰고 가져온 것이지요. 와양은 청배 앞에 단지를 내밀며 조금은 걱정스러운 말투로 말했습니다. 서방님, 단지 안에 무엇이든 넣어보셔요. 아내의 뜬모를 이야기에 청배는 머리를 긁적이며 방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자신이 삼고 있던 집신 한 짝을 주워들고는 단지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임자가 하는 말이니 허튼 소리는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게 지금 뭐라는 것인지 도통. 쉿! 일단은 잠자코 지켜보셔요, 서방님. 와양이 눈을 찡긋 깜빡이자 청배는 입을 다물었고 이윽고 단지에서 모락모락 뿌연 연기가 피어나더니 세상에나 이럴 수가요. 단지에서는 청배가 집어넣었던 집신짝과 똑같이 생긴 집신들이 산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란 청배가 뒤로 자빠지며 엉덩방아를 찢자 와양이 쓰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속에 넣으면 무엇이든 그 양을 늘려주는 신묘한 물건이지요. 모쪼록 서방님께서 요긴하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임자. 그게 정말입니까요? 아내의 말을 들은 청배는 벌떡 일어서며 외쳤고 그 길로 부엌으로 뛰어들어가더니 쌀 한 줌을 쥐고 돌아왔지요. 이윽고 청배는 단지 속에 쌀 한 줌을 집어넣으며 두근거리는 얼굴로 지켜보았고 단지에서는 또다시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이내 파도 같은 쌀더미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청배는 뛸 듯이 기뻐하며 와양의 두 손을 덥석 쥐고 소리쳤습니다. 세상에나. 임자, 부인, 여보. 당신은 정녕 내 인생을 구제하러 이 땅에 내려온 선녀이자 보살이시오. 임자는 내가 임자를 구해줬다 말하였지만 이제 보니 임자가 나를 구해주러 오셨구먼요. 아이처럼 좋아하며 방방 뛰는 청배를 올려다보는 와양의 눈빛엔 어쩐지 뜬모를 불안함과 걱정스러움이 묻어 있었지만 사랑하는 제 서방이 이리도 좋아하는 모습을 본 뒤 고개를 가로젓고는 평소대로의 환한 웃음으로 답해 주었습니다. 청배는 신이나 산처럼 불어난 집신들과 쌀알더미들을 정리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매일 늦은 밤까지 집신을 삼지 않아도 되니 이 어찌 좋지 않을 수가 있겠냔 말이여. 이제 그 시간들을 아껴 더욱 임자와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겠구먼.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요. 제 아내와 행복하게 지내는 것을 꿈꾸던 청배가 제 노력이 아닌 그저 요행으로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것이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와양의 불안이 현실로 들이닥치는 데는 석 달이 채 걸리지 않았으니까요. 처음에는 단지 속에 집신을 넣고 불어난 집신들을 착실하게 장터에 나가 파는 것으로 단지를 활용하던 청배는 점점 나태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지요. 그러더니 한 달 뒤에는 쌀과 고기들을 넣으며 집신 파는 일을 그만둬 버렸고 2달 뒤에는 엽전들을 넣으며 불어난 돈으로 재물을 불리더니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한량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실하고 똘망똘망하던 그의 눈은 어느새 탐욕과 타성에 젖어 있었습니다. 으하하, 인생이 식은 죽먹기이니 가히 천국이로구나. 부지런하고 남을 돕기 좋아하던 청배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지요. 으리으리한 기와 집과 하인 여럿을 부리는 벼락 부자가 되고 보니 청배의 어질고 곱던 마음은 흔적조차 없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도 청배의 자수성가를 축하해주며 큰돈을 벌게 된 청배를 응원하는 분위기였으나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하는 모양새로 거만하게 행동하는 청배를 보고서는 모두들 학을 떼며 청배와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루아침에 저리 변할 수가 있단 말이오, 그래? 그간 보여준 모습들이 진짜인지 아니면
지금의 저 모습이 원래 청배 모습인 건지 근간이 안 되는구먼. 아, 이 사람아. 당연히 저 모습이 제 본 모습 아니겠나? 사람이란 모름지기 제 손에 쥔 것이 많을 때 뒤로서 자신의 모습이 나온다고 하질 않나? 이렇듯 자신을 향한 악담들이 연이어 쏟아져 나오고 있었지만 청배는 아무런 가책도 아쉬움도 느끼지 못했어요. 가만히 있어도 일하지 않아도 열심히 살지 않아도 단지만 있으면 걱정이 없었으니 청배의 간절하고 순수한 마음씨는 시커멓게 오염된 것이었지요. 곁에서 청배가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와향의 얼굴에는 수심이 깊어졌습니다. 자신의 서방님을 위해 제 고향의 연못까지 가서 아버지인 수신령의 보물까지 몰래 훔쳐 가지고 나왔지만 어렴풋이 느끼고 있던 그 걱정이 이리도 빠르게 현실이 되자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청배를 향한 안타까움이 뒤섞여 가슴이 미어지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제발 이러지 마셔요. 서방님께서는 이런 분이 아니셨잖아요. 부디 사욕에 멀어버린 눈을 뜨시고 정신을 좀 차려보셔요.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간곡하게 청하는 자신의 아내를 거칠게 밀치며 청배가 소리쳤습니다. 거참, 귀찮게 굴지 좀 마시오. 당신도 사내대장 부인 나의 커다란 그릇을 알아보고 내게 시집 온 것이 아니었수? 삼시세끼 밥만 잘 먹으면 좋겠다는 하찮은 꿈을 꿨다고 지금 당신마저 나를 무시하는 게야? 내 이제서야 원 없이 떵떵거리며 살게 되었거늘 감히 어느 누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인가? 반쯤 돌아가 버린 눈으로 자신을 대하던 예전의 그 상냥함마저 잃은 채 그렇게 매몰찬 사람이 되어버린 청배를 바라보는 와향은 매일을 눈물과 회한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허나 청배의 막무가내 같은 가관의 기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지요. 벼락부자가 된 청배는 이제 목표를 재물에서 여자로 돌린 사람이 된 것처럼 기방에 드나들며 기녀들의 분냄새를 옷에 묻혀오기 시작했습니다. 흥청망청 탕진하며 기방에서 큰돈을 쓰고 잔뜩 술에 절어서는 다음날 새벽이 되어서야 기방의 마당쇠에게 이끌려 들어오곤 하였습니다. 저 서방님? 깜짝 놀란 와양이 버선발로 달려나가 제 서방을 부축하려 하면 청배는 쌀쌀맞게 그 손을 뿌리치고 그녀를 향해 소리쳤지요. 어허이, 이거 놔라. 누구냐? 규실이냐? 아니면 매화더냐? 재미없고 따분한 마누라만 아니면 그 누구라도 좋다. 어서 술상을 들여오너라. 인사불성으로 취한 채 헛소리를 늘어놓는 청배는 이미 다른 세상의 사람이었습니다. 와양은 시름 깊은 얼굴로 한숨을 내쉬며 남편을 부축해 쓸쓸하게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와양이 서 있던 흙바닥에는 그녀가 흘린 눈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지요. 어머나, 이게 누구니? 청배 아니더냐? 장가 가고 나선 요즘 아주 재미가 좋다지? 몰라보게 불어난 재물을 축내는 즐거움으로 하루가 모자란다는 소문이던데 참말이니? 그렇게 1년이 지난 어느 날 기방가에서 돌아오던 청배를 막아 세운 것은 다름 아닌 순심이었습니다. 허! 순심이 요 맹랑한 계집이 내게 먼저 말을 거는 날이 오기는 하는구먼. 그 잘난 양반님네 첩실로 들어간다는 꿈은 아직도 꾸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 고을에 남아있는 것을 보니 어째 뜻대로는 흐르지 않는 모양이로구먼. 지난날 순심에게 당했던 수모를 되갚아주기라도 하는 듯 청배는 잔뜩 독이 오른 혀로 순심을 향해 쏘아댔습니다. 순심은 피식 웃고는 청배의 곁에 찰싹 다가서며 말했지요. 양반이든 상놈이든 그저 떵떵거리기만 하면 그것으로 만사가 좋은 거 아니겠니? 보아하니 청배 너도 그토록 아리따운 색시가 있음에도 정 붙일 데가 없어 일이 방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참에 어떠하니? 매번 지겹게 기방이나 향하는 그 발걸음 말이야. 이제 질릴 때도 되었지 싶은데. 그러고 보면 예전에 우리 참 좋았잖아. 아니 그렇느냐? 말을 마친 순심이 청배의 허리춤에 손을 착 감으며 교태를 부렸고 그런 그녀의 모습에 청배는 씩 웃으며 답했습니다. 순심이 너의 그 더러운 속물 근성은 내 일찍이 잘 알고 있었지만 변함없이 참으로 뻔뻔하기 그지없는 행태로구먼. 허나 아주 딱 좋다 이거야.
내 이제는 순심이 네가 원하는 재물과 폐물은 모두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느니라. 어떠냐? 내가 그토록 첩실의 노릇을 염원하던 돈 많은 사내가 바로 눈앞에 있지 않느냐? 내게 납작 순종하며 내가 하라는 것은 분말 없이 따르는 삶을 살아보겠느냐? 대신 그 대가로 평생 쓰고도 다 못 쓸 영겁의 재물로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살게 해주마. 청배는 마치 보란 듯이 순심을 꼬드겨 과거의 수모를 지우려 하였고 순심 역시도 그간 벼르고 벼르며 청배를 노리고 있던 차에 이게 웬 떡이냐 싶어 덥석 청배를 물어서는 그날로 청배의 집 한 칸을 떡하니 차지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순심을 첩으로 들인 청배는 매일 밤마다 그녀의 치마폭에서 놀아나 안채에서 진득한 거사를 치르며 잡스러운 소리를 흘려댔지요. 이를 두 눈으로 지켜봐야 했던 와양의 무너지는 가슴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서방님, 참으로 그토록 어긋나셔야만 하셨답니까? 대체 우리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온 것일까요? 그날 제가 서방님께 보물단지를 드리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우리는 아직도 서로 웃으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을까요? 인간 세상에서는 인생에 있어 만약이라는 것은 없다는 말들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저는 망가져버린 서방님을 보노라면 늘 그날의 제 선택을 후회하게 됩니다. 비가 억수처럼 쏟아지던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안채에서 첩실인 순심과 진득하게 그렇고 그런 일을 벌이고 있던 청배가 무언가 집안의 기운이 이상함을 감지하고 밖으로 나와 보았습니다. 안방에 들어앉아 있어야 할 아내의 모습이 보이지를 않았지요. 이 여편네가 이 날씨에 어디로 가버린 거야? 청배가 집안 여기저기를 뒤적거리며 아내의 와향을 찾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뭔가 단단히 잘못되고 있음을 눈치챈 청배가 보물단지를 모셔놓은 창고로 들어가 보니 다행히도 보물단지는 멀쩡하게 창고에 보관 중이었어요. 어휴, 10년 감수했구먼. 이 단지만 그대로라면 나머지야 내 알 바 아니지. 한숨을 내쉬며 안심하던 그때 단지 옆에 놓인 서신 한 장을 발견하고 집어들었습니다. 서신은 바로 제 아내인 와향이 자신에게 전하는 내용의 편지였지요. 서방님, 아무래도 이젠 제가 서방님의 곁에 머물러 있을 이유도 또한 그럴 필요도 없어 보여 제가 지내던 곳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간 서방님이 저에게 보여주었던 다정하고 상냥했던 모습, 저는 눈을 감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이어요. 일은 이리 흘러가고 말았지만 그럼에도 서방님께서는 여전히 제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십니다. 서방님을 원망하거나 질책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에 대한 후회와 통탄뿐이랍니다. 부디 눈을 뜨시고 본래의 어진 모습으로 돌아오시길 바랄게요. 언제나 만수무강하시고 항상 서방님의 앞길이 밝게 펼쳐지길 기원하겠어요. 그동안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담백하게 하지만 절절하게 제 마음을 담아 꾹꾹 눌러 쓴 와향의 서신은 청배의 마음을 깊이 움직일 법도 하였지만 청배는 이제 와향은 아무래도 좋았어요. 단지만 제 곁에 둘 수 있다면 와향은 연못으로 돌아가든 다시 개구리가 되든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청배는 와향의 편지를 구겨 무심하게 땅바닥에 던져버렸어요. 나원 참 청승맞게 뭐 하자는 것인지 원. 나에게는 이 보물단지만 있으면 된다 이거야. 청배가 씩 웃으며 주머니 속에서 엽전을 하나 꺼내 단지에 집어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순심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신나게 거사를 치르던 도중 밖으로 나간 청배가 돌아올 기미가 없자 그를 찾으러 나섰던 참이었습니다. 아니 좋은 거 하다가 말고 이 날씨에 방 밖으로 기어나가서는 그래. 이런 외딴 창고에서 혼자 뭘 하고 있는 거요? 청배는 목덜미의 털이 바짝 서는 느낌에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단지에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올랐고 결국 순심은 단지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엽전들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말았지요. 아니, 이것이 대체?
그간 순심에게 보물단지의 존재를 비밀로 붙이고 있던 청배는 자신이 막대한 부를 이루게 된 비밀이 들키자 깜짝 놀라 그녀를 밀쳐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알아차린 순심의 눈에는 도끼와 탐욕이 가득 차버렸지요. 그 단지 당장 이리 내놓지 못해? 감히 지금껏 잘도 그 요술 항아리인지 뭔지에 대해 입국 닫고 함구하고 있었다 이거지? 순심은 표독스럽게 외치며 청배에게 달려들었고 이윽고 청배가 허둥대다 뒤로 넘어진 틈을 놓치지 않고 단지를 빼앗아 그 길로 주랭랑을 쳐버렸습니다. 아니 저런 저 망하려 편내가 저거! 청배는 욕지기를 뱉으며 벌떡 일어나 순심을 쫓기 시작했고 추적추적 내리던 빗줄기는 더욱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단지를 훔쳐 달아나던 순심은 마을 근처의 나루까지 있는 힘껏 도망쳤습니다. 내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신통방통한 단지만 있으면 더 이상 청배, 그 더러운 놈의 집에 들러붙어 밤마다 괴팍한 명령을 들으며 고약한 첩시 노릇을 하지 않아도 평생을 놀고 먹을 수 있단 말이야. 버티고 버티니 나에게 이런 행운이 찾아오는구나. 순심은 욕심에 절은 희번득한 눈을 빛내며 광인처럼 소리쳤지요. 나루에서 배를 잡아타고 청배에게서 도망쳐 먼 곳으로 향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만치에서 낯을 꼬나쥐고 달려오는 청배가 보였지요. 이 도둑년! 썩 거기 서지 못해! 청배 역시 동공이 풀려 돌아 있는 눈으로 무섭게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피가 거꾸로 솟는 도깨비의 형상과도 같았지요. 그 괴이한 모습에 간담이 서늘해진 순심이 몸을 돌려 도망쳤고 이성을 잃은 청배가 무서운 속도로 순심을 따라잡아 그녀의 뒷머리채를 틀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이 찢기는 듯한 요란한 굉음과 함께 눈앞이 샛노랗게 번쩍이더니 우레 같은 벼락이 내리쳐 청배가 쥔 낫을 향해 직격으로 떨어졌고 청배와 순심은 찍소리도 내지 못한 채로 그 자리에서 절명하고 말았습니다. 순심이 소중하게 품고 있던 보물단지는 바닥으로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고 단지의 파편들에서는 자욱한 연기가 피어오르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지요. 그렇게 모든 것이 너무도 허망하고 허무하게 끝나버린 뒤 고요한 빗소리의 끝에 남은 것이라고는 두 사람의 쓸쓸한 주검뿐이었습니다. 들판에 나뒹군 두 사람의 주거미로 스산한 빗소리가 뒤덮여 주변이 이상하리만치 잠잠하던 찰나 어디선가 구슬프기 그지없는 개구리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제 서방의 안위를 걱정하기라도 하는 듯 목청이 터져라 울부짖고 있었지요. 그 이후로도 이 고을에서는 비가 세차게 내리는 날이면 어디선가 구슬픈 개구리의 울음소리가 서글프게도 들려와 온 마을을 뒤덮었다는 후문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